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성공의 신화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마치 전설과도 같아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자든 아니든 높은 지위에 있든 아니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유키 소노마, 하버드 행복 수업. 이웃에 이사온 사람이 주차하는 차를 보니 삐까뻔쩍한 대형 외제차다. 내 차는 10년이 넘은 소형 국산인데 순간 살짝 마음이 흔들린다. 부럽기도 하다. 부부가 나란히 골프백을 트렁크에 싣는 모습을 보니 한 번 더 마음이 흔들린다. 엄청난 부자구나. 모든 스몰 사이즈는 빅 사이즈 앞에서 주눅이 든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큰 수의 아파트 앞에서, 소형 승용차는 대형 승용차 앞에서, 1억 자산가는 10억 자산가 앞에서. 장자를 펼치자마자 이런 빅 사이즈가 하나 등장한다. 그런데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대륙풍의 중국 사람들이 원래 뻥이 좀 세긴 하지만 장자는 그 정도가 심하다.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크기가 수천리에 달한다. 이게 변해서 붕이라는 새가 되는데 붕은 등짝만 수천이다.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 물줄기가 솟구치는데 3,000리에 이르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데 9만리에 달한다. 힘도 좋아서 한 번 날아오르면 6달 동안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한다. 장자, 소요유편. 새가 얼마나 크기에 날갯짓 한 번에 바다의 물줄기가 3,000리 솟구치고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주변 9만리를 뒤덮을까? 게다가 6달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한다. 가히 역대급 빅사이즈다. 대붕은 말하자면 초와 저택에 살면서 전용 요트와 전용 비행기를 갖고 있는 부자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법하다. 그런데 곧바로 반전이 일어난다. 스몰 사이즈의 대표 선수인 쓰르라미와 작은 비둘기가 이 모습을 보고 가벼운 웃음을 날린다. 그러면서 초월적 상상 불가의 빅사이즈 대붕을 디스한다. 쟤 왜 저러냐? 우리처럼 살짝 날개짓해서 느릅나무나 박달나무 가지 안착하면 될 텐데 뭐하러 9만리나 나느냐? 가볍게 날아 가까운 교회에 가서 도시락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오면 될 텐데 뭐 한다고 저 난리부를 쓰냐? 장자 소요유편. 파격적인 반전이다. 도입부에서 역대급 빅사이즈 대붕을 등장시켜 서민의 길을 팍팍 꺾어놓더니 갑자기 상황을 180도 뒤집어버린다. 스몰 사이즈 쓰르라미와 비둘기를 내세워 단박에 빅사이즈 대붕을 날려버린 것이다. 장자 읽기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자가 말하는 행복한 삶의 실체는 크고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내면에 있다. 물줄기를 수천이 솟구치게 하고 9만리를 난다는 대붕을 등장시킨 것은 작은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자 우화의 독특한 전략이다. 장자의 모든 우화는 이런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단적 대비를 통해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주변의 부와 권력, 모든 빅사이즈가 내 마음을 흔들 때 쓰르라미와 작은 비둘기가 되어 가벼운 웃음 한 방으로 디스해버리자. 큰 차, 큰 아파트, 많은 돈 따위는 따지고 보면 삶의 행복과 큰 연관이 없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힘들게 9만리를 날아가지 않아도 새끼 밥 배불리 먹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칭찬과 비난에 연연해하지 마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뜻밖의 영예를 얻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맹자, 이루상편.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다. 부럽다. 등과 같은 세인의 긍정적 평가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저 사람 별로야. 밥맛이야. 쟤까지 깨. 등과 같은 부정적 평가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세인의 평가는 낮밤이 바뀌듯 수시로 바뀐다. 나를 보고 엄지척이라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고개를 싹 돌리면서 외면하는가 하면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색하며 나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세상사의 이치는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한 과정이다. 일관되게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세인들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에 따라 일희일비하다 보면 평정심을 잃기 쉽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기 쉽다. 귀가 얇은 사람은 타인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쉽게 고양된다. 하지만 사람이 늘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비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타인의 자그마한 비난에도 마음이 쉽게 동요되며 흔들리는 자존감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 송영자는 전국시대 송나라의 뛰어난 사상가였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도 특별히 연연해하지 않았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해도 무덤덤하게 반응했다. 송영자는 혼자 있을 때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욕이 되는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밖의 세상 사회는 결코 연연해하지 않았으며 세인들의 좋은 평가나 나쁜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다. 장자 소요유편.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에 대한 장자의 처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공치사하지 말고 이름에 연연해하지 말라. 장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도를 통한 사람, 즉 지인, 신인, 성인이라 부른다. 장자 속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겠지만 장자에게 있어서 도를 통한다라는 의미는 별게 아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도를 통한 사람이다. 장자에 의하면 도란 삶의 바깥에 있지 않고 삶의 한가운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소확행이 자존감을 높인다. 행복의 거의 대부분은 소박하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빵 하나, 고난 속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눈빛, 거칠게 쓰다듬어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 따뜻한 마음이 담긴 연인의 쪽지, 수고했어,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이다. 무무,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자존감은 재물이나 권력과 비례하지 않는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통계 자료가 이를 입증한다. 오히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더 높다. 소확행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유무형의 빚이 상대적으로 적다. 빚이 적다는 것은 분쟁이나 고민, 갈등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 안정감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내적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장자는 극단적인 소확행을 추구한다.
그는 천하를 주겠다는 권유도 마다할 정도로 철저한 소확행주의자다. 장자는 요임금의 친구인 허유라는 인물을 내세워 소확행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드러낸다. 어느 날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내주겠다고 말한다. 해와 달이 나왔는데도 횃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전력 낭비가 아니겠는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비가 내리는데도 여전히 논에 물을 댄다면 괜한 헛수고를 하는 셈이 아닌가? 자네 같은 성인이 나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하를 쥐고 있으면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만 자네가 천하를 맡아주게. 이런 권유에 허유는 이렇게 답한다. 그대가 천하를 맡은 후 이미 천하가 잘 다스려졌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대를 대신한다면 나는 명성에 집착하는 것밖에 안 되네. 명성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허상일 뿐이니 나는 결국 껍데기에 연연하는 것이 되네.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틀어도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셔도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일세. 그대는 돌아가시게. 나에게 천하란 아무 쓸모없는 것이네. 장자 소요유편. 그리고 허유는 이런 말을 덧붙이며 천하를 자신에게 양회하겠다는 요임금의 제안에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 셰프가 조금 서툴다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다 말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셰프의 자리를 대신할 순 없는 것 아닌가? 천하를 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하다니 허유라는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검찰청 포토라인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장자의 이 우화를 떠올리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최고의 자리에서 잠깐 동안 권력을 누린 후 차가운 감방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과 욕심을 내려놓고 가꾸운 빵 한 조각을 떼어내서 입에 넣는 소소한 행복을 오래오래 누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장자는 2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가 남긴 장자 33편의 다양한 우화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철학은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예외 없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이다. 높은 자존감으로 좋은 질의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한다. 남인숙, 여자의 모든 인생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 논어에서 말하는 군자를 장자식으로 바꾸면 성인, 지인, 도인이 된다. 철학이나 사상의 프레임을 들이대며 요모조모 따지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삶이라는 테두리에서 일별하면 결국 같은 말이 된다. 군자든 성인이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존감 종결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책임의식이 강하고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면적 평화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반면에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일이 잘 안 풀리면 상대방을 탓한다. 내가 조금만 거들어 주었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 때문에 망했어.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취미생활도 오락도 독서도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남들이 많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논어에서는 이런 사람을 소인이라고 하고 장자에서는 이들을 변무, 도척 등에 비유한다. 변무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이 붙은 기형아를 일컫는 말이고 도척은 희대의 도둑을 가리킨다. 내가 말하는 좋다는 것은 인의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좋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귀가 밝다는 것은 남의 말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눈이 밝다는 것은 남의 것을 보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보거나 스스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얻어주는 것을 만족해하는 것이다. 남의 즐거움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스스로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의 즐거움을 스스로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도척과 백이라 할지라도 이는 마찬가지로 지나치고 치우친 것이다. 장자 변무편. 위의 우화에서 인이는 남들이 짜놓은 삶의 프레임 혹은 외피를 말한다. 장자는 그 틀에 맞춰 사는 사람은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남들을 추종할 뿐이지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 기호에 따라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러한 삶은 타인의 삶을 모방하는 것이지 자신의 참된 삶이 아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장자는 내 생각, 내 시각, 내 청각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 조금 달라도 그것을 믿고 사랑하고 즐기라고 말한다. 내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꽃을 하나 심어놓고 시간 날 때마다 물을 주고 소중하게 돌보면 자존감도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내 삶의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좋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발전하는 내가 좋다. 조유미.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한다. 그래서 잠깐 외출할 때도 얼굴에 뭐든 찍어 발라야 하고 자주 보는 이웃집을 방문할 때도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서 들고 간다. 내 쌩얼을 보면 얼마나 실망할까? 빈손으로 가면 야박하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는 쌩얼이든 빈손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쌩얼과 빈손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존감의 출발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내가 존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외부 환경이나 주변의 시선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존감을 갉아먹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를 믿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불신감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들었으나 천하를 다스린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그 본성을 어지럽히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그 덕을 떠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그 본성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그 덕을 떠나지 않는다면 굳이 천하를 다스릴 일이 뭐가 있겠는가?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사람들이 흔쾌히 본성을 즐기게 했으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 것이다. 반대로 거림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사람들이 고달파하고 힘들어했으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착 가라앉게 한 것이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요임금의 치세나 거림금의 치세나 둘 다 덕치라고 말할 수 없다. 무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덕이 아니면서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천하에 아무것도 없다. 장자 제유편. 장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압축한 무의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다. 자연은 꾸미지 않는다. 봄에 피는 꽃이 아름답다고 사계절 내내 그 모습을 고집하지도 않고 앞서가는 강물이 느리게 흐른다고 뒤따라오는 강물이 빨리 가라고 재촉하지도 않는다.
입사 시험이나 승진에 실패한 내 모습이 부끄럽다고 나를 다르게 꾸밀 필요는 없다. 백수면 백수, 만년과장이면 만년과장.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인간관계가 위축되지 않고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는다. 백수에게는 백수의 삶이 있고 만년과장에게는 만년과장의 삶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면서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백수도 탈출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살아라. 내가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마하트마 간디와 소로의 간소한 삶일 것이다. 간소하게 사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삶이다. 복잡한 것은 비본질적이다. 단순하고 간소해야 한다. 법정, 아름다운 마무리. 두 켤레의 샌들, 평생 동안 손에서 놓지 않고 읽었던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 밥그릇, 안경. 간디가 숨을 거둘 때 남긴 재산 목록이다. 소로는 간디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사상가였다. 간디는 소로의 월든을 읽고 그의 자연주의와 무소유를 삶의 지렛대로 삼았다. 법정 스님도 죽음을 맞는 순간까지 월든을 곁에 두고 읽었으며 간디와 소로보다 더 간소한 삶을 살아갔다. 열반할 때 그가 남긴 것은 이부자리 하나와 베개 하나, 그리고 소로의 월든이 전부였다. 소로는 월든 호숫가에서 자신이 직접 통나무로 집을 짓고 자연을 벗하면서 살았다. 하버드를 나온 수재였지만 삶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남들과 다른 길을 택했다. 느릿느릿 숲속을 걸으면서 일출과 일몰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것, 바람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 언덕이나 나무의 망루에 올라가 눈보라와 폭풍으로 응시하는 것. 소로는 일주일 중 엿새를 그렇게 살았고 나머지 하루는 먹을 것을 재배하고 채취하는 노동에 할애했다. 최근에는 소로의 이러한 자연주의적 삶에서 모티브를 따온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나영석 PD가 연출한 TVN의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프로그램이다. 제목만 봐도 월드노스와 소로가 떠오른다. 피관찰자 두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도 소로의 일상을 연상시킨다. 장자가 권장하는 삶의 방식도 소로나 간디, 법정의 그것과 똑같다. 시기적으로 보면 세 사람이 추구한 자연주의적 삶의 원조가 바로 장자다. 장자는 인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가장 충실한 삶이라고 말한다. 마른 발굽으로 설이나 눈을 밟고 털로 바람과 추위를 막는다.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발을 들어 뛰니 이것이 말의 참된 본성이다. 높은 누대나 큰 방은 말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데 백낙이 나서서 나는 말을 잘 다룬다라고 하면서 털을 태우고 자르고 발굽을 깎고 낙인을 찍고 고삐로 얽어매고 마구간에 묶어놓자 10마리 가운데 2-3마리의 말이 죽어나갔다. 밥을 굶기고 목마르게 하고 날뛰게 하고 나란히 떼지어가게 하고 재갈을 물리고 가죽 채찍과 대나무 채찍으로 위협을 가하자 10마리 가운데 반이 죽어나갔다. 도공이 나서서 나는 찰흙을 잘 다룬다. 둥근 것은 그림쇠에 맞고 네모난 것은 곱자에 맞춘다 라고 자랑하며 목수가 나서서 나는 나무를 잘 다룬다. 굽은 것은 갈고리에 맞고 고든 것은 먹줄에 잘 맞춘다 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찰흙이나 나무의 본성이 어째 그림쇠, 곱자, 갈고리, 먹줄에 맞기를 바라겠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세상 사람들은 백낙은 말을 잘 다루었고 도공과 목수는 찰흙과 나무를 잘 다루었다고 칭송한다. 하지만 이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잘못이다. 내 생각은 이와 다르다.
이렇게 한다고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는 않는다. 백성들에게는 변치 않는 본성이 있으니 그들은 길쌈하여 옷을 지어 입고 밭을 갈아서 먹고 산다. 장자 마제편. 위우화에서 말을 잘 다루는 백낙과 찰흙을 잘 다루는 도공, 나무를 잘 다루는 목수, 이 세 사람은 인위적인 욕심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말과 찰흙, 나무의 자연적 본성을 훼손한다. 발굽으로 자연 속을 달리고 털로 추위를 막고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말의 본성이고 그 본성대로 살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인간이 나서서 재갈을 물리고 낙인을 찍고 채찍질을 가한다. 찰흙이나 나무도 자연 속에 존재할 때는 정해진 모양이나 규격이 없지만 인간들이 나서서 이리저리 깎고 비틀고 다듬는다. 사람의 본성도 원래는 소박하고 검소하다. 장자는 이를 직접 길쌈에서 옷을 지어 입고 직접 밭을 갈아서 먹고 산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적 질서와 제도적 규범 때문에 욕망이 늘어나고 삶의 양식이 복잡해진다. 장자와 소로, 간디, 법정 스님은 스스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방식대로 살았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간소하고 검소하게 살았다. 아쉬워서 남들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중노동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꼭 필요한 노동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에 집중했다. 인류 역사에서 이들보다 더 단단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노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정리해서 가르친다. 견소포박, 소사과욕. 소박한 것을 찾아서 진이 돼 욕심을 줄여라. 도덕경 19장.